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세계 최대 규모 석유국 됐다. 2. 미국 기술 독점 시대를 끝내십시오. 3. KF-21의 남다른 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곳은 대한민국 강원도 자원의 복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하나의 굉장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에서는 미증유 자원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석유 원천을 발견하였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석탄 자원이 석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술 덕분에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석유를 한국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름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냉각되었던 관계였던 사우디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내달 사우디 방문 육아 안정 시급.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크지의 암살 명령 내린 적업소 정부도 상상초 월고통 겪고 암살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우디 지도자로서 전적인 책임.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로 전통의 우호 관계였던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서먹한 사이로 발전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수백 명의 왕권 승계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행적에 불만을 토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은 사우디와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동에 사우디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두 국가는 이 이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저버리며 사우디 통치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세계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증산을 요청하며 미 증산 요구하자 플러스 원유 아닌 천연가스 석탄이 문제다. 산유국들이 거부한 속내는 국제유가 최고치의 G20도 압박. 러시아가 생산하는 만큼 중동에서 추가 증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죠.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조를 유지하며 외톨이 만든다던 사우디 방문. 고유가의 인권 외교 자존심국인 바이든. 회도리로 만든다더니 고유가에 고개 숙여 카슈크지 살해 등 인권 침해 면죄부 효과. 미국 위주의 국제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도 석유 가격 파동의 영향을 받으며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미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소비자 심리지수도 사상 최저. 1년 새 2배 오른 미 휘발유가. 소비의 나라 미국 지갑 닫는다.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석유 가격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을 의심받았죠.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며 조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다급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미 재무부 유가 급등의 수익 증가, 러시아 원유 상한 논의 중. 그렇기에 인권 위반을 저지른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주민 유가 급등에 표변한 미중동 정책 힙이 엇갈린 사우디 이란. 미 대통령조차 쩔쩔맬 정도로 유가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사상 최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통의 전망치 내내 국세계 경제성장 따른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원인 분석. 2021년 석유 소비는 9,690만 배럴로 1억 배럴을 넘지 않았지만 석유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억 배럴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한국은 석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터지는 우크라 리스크 원유주의 보위 한국 문제는 에너지. 자칫 잘못하면 석유값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석유 가격 상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생산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석유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에 묻혀있는 자원을 캐내거나 외부 영토에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최근 한국이 성공한 기술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서 석유를 뽑아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면 석유 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석탄에서 인공석유 뽑아낸다. 원유 배럴당 $100 돌파된 경쟁력 충분 에너지연구원 SK에너지 등 기술 개발 박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인 석탄액화 기술 CTL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사업 기술이 더욱 각광받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석유 자원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자 석탄액화 기술 역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전문가 기구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액화 기술 수출의 의미. 특히 중요한 점은 강원도 지역에 풍부하게 석탄이 묻혀있기에 이 기술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변한 한국은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에너지부도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1일 24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기. 향후 탄소 에너지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죠. 강원도에 묻혀있는 석탄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총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억 톤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척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5억 6,558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 매장량의 75.4%를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죠. 과거 산업 일꾼들이 석탄을 캐던 곳인 강원도는 최근 환경 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인해 폐광을 거듭하며 석탄 캐는데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에너지 기술과 세계 각국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이 또 하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기술에 있어 순도를 높이는 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 변환 시 97.5%에 가깝게 석유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면 굳이 석유 자원을 탐색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미 광업연구소 역시 한국의 석탄 석유 변환 기술에 대해 주목하며 고순도의 변환으로 보게 된 한국의 액화 석유는 충격적이라 증언. 저급값 금값 시대 산유국 붐 이뤄줄 희망이 신연금술. 이 정도면 강원도는 석유 위에 떠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죠. 석탄 가공 청재의 합성석유 추출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시장 기대 국내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유망. 과거에는 변환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모 석탄 석유 변환 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변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국가기관 외에도 한국 민간 업체인 SK에너지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기술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린콜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적인 변환에 성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SK이노베이션, 값싼 석탄서 청정가스 추출, 그린곤 이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투입되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상황. 엄청난 양의 석유가 사실 발밑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석유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경악.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쌌댔다고 하는데요. 석탄액화 기술로 만든 석유는 석유값보다 더 값이 싸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산 석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흐름에 내심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 역시 석탄액화 기술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 내 묻혀있던 석탄을 이용해 석유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원 문제에 있어 매번 어려움을 겪는 중국도 석탄과 석유 수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석탄 액화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 최고 CTL 기술 보유 석탄에서 효율적으로 합성 석유 만드는 촉매 개발.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부의 연간 2,000톤 규모의 간접 석탄 액화 기술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863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실험이 진행, 고공행진이던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중국에서 실제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고순도의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실험에선 석탄에서 석유로 변경 시 순도 수준이 최대 70%에 지나지 않아 설사 석유로 바꾼다고 해도 더 많은 양의 석탄 액화 석유가 필요한 것이 밝혀졌죠. 비교해봤을 때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번번이 원하는 수준으로 석유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높은 순도의 기술 개발을 완수하고 강원도 석탄을 이용해 현재 석유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했어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석탄 액화 석유 공장을 건설, 의인시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TL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내이멍구 지역에도 CTL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중국은 다시 거액을 투자해 한국 수준을 쫓아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한국을 뒤쫓아 고순도의 액화 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비장의 카드, CTL.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아즘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리를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역력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포트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벌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올레드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아즘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 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철삼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 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 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CJ-1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한 데 이어 10일에는 CJ-2호기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국내 항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리 항공 기술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최초 순수 독자 기술 개발 항공기 KTX-1을 개발 중이던 1995년 CJ기에 대해 미 공군 측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시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개발진들은 비행기 날개 자르기를 시전. 미군도 놀라게 한 날개 자르기 신공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0일 오전 9시 49분 KF-21의 CJ-2호기가 이륙해 35분 동안 비행 후 10시 24분에 착륙하며 첫 비행을 마쳐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2호기는 향후 양산시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1호기보다 어두운 색으로 동체를 도색하고 수직꼬리 날개도 검정 바탕에 노랗게 도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CJ기들도 상수란 목적을 위해 각각 다른 색으로 도색할 예정인데요. 3호기에서 6호기는 12월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호기에 탑승한 진태범 수석 조종사는 비행 특성이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 시 최고 속도는 1호기의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시속 약 407k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비행 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 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비행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거죠. 이처럼 현재 순조롭게 개발 중인 KF-21은 물론 FE-50, P-50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들을 공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 맞서 싸웠던 개발자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투기는 고사하고 조종사 훈련에 쓸 훈련기조차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자존심 문제는 당연하고 항공기 구입에 소요되는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은 당장은 무리라도 기본 훈련기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훈련기의 이름은 코리아 트레이너 이엑스페리먼트 1, 즉 KTX-1. 후에 KT-1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의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정부와 군당국 지원을 받기 위해 날개 구조 제작과 피로 시험, 연구는 물론 조종실 모형까지 만들었지만 89년 초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과학보좌관으로부터 국가에는 탄도탄 연구 개발만 하고 다른 연구 개발은 모두 중단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항공기 설계 경험조차 없었던 국가연이 만들겠다는 비행기를 믿느니 외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다행히 국가연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계획이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과 PC-79 훈련기를 만든 스위스 필라투스사와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해 설계 지도를 받으며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개발 과정이 시제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기술 입증기 프로그램이었던 KTX-1은 공군 소유에 기반하는 정식 개발로 전환되었는데요. 1991년 550마르급으로 제작된 시험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진행된 2단계 선행 개발에서는 950마르급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군은 A-37 경공격기를 대체하겠다며 KTX-1 대신 필라투스에 PC-9 무장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위스는 분쟁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KTX-1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의 행태는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거였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연은 미 공군에서 쓰던 객관적 기술 검증팀 이터트와 초도비행 검증팀 FFRT 제도를 도입했고 나아가 미 공군 체계사령부 SC와 이터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연은 미 공군 이터트의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가며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 95년 9월 950마력 엔진의 단선행 시제기를 시험 비행한 당시 미국 시험 비행 조종사 학교 교장선 로버트가 시험 보고서를 우리 공군에 내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교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KTX-1은 스핀 성능과 행 안전성이 너무 부족해 훈련기로 부적합하다고 평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기체 자체는 550마력급인데 엔진은 950마력짜리를 썼던 탓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KTX-1 대신 외국 기체를 쓰려고 시도했던 공군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해외 구매를 추진하려고 해외 업체인데 덮친 격이 되었는데요. 미군은 물론이고 우리 공군조차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 날개 자르기. 언뜻 보면 해괴한 이 발상은 안정성 문제 분석 결과 주날개의 상단각이 부족하고 수평 미익 위치와 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 로버트 교장이 탔던 시제기 3호기는 물론 4호기의 날개 가운데를 잘라내 상단각을 4도에서 6도로 올리고 자른 곳을 보강하는 미 공군도 생각지 못한 작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탄생한 4호기는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 우리 공군조차 회의적으로 봤던
KTX-1의 선행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요. 이후 진행된 실용 개발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는 이어졌습니다. 96년 10월 시험 비행을 하던 3호기의 캐노피, 즉 비행기 덮개가 1만 피트 약 3km 상공에서 깨지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자칫하면 기체만 아니라 조종사도 무사하지 못할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 당시 탑승했던 이진호 조종사가 속도를 가능한 줄이고 캐노피에 손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얼굴을 가린 채 하강 비행을 하는 기지를 발휘해 기체와 조종사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호 조종사의 무사 귀환으로 하마터면 기체와 함께 공중분해될 뻔했던 KTX-1 개발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후에 지리산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사고 때 깨진 캐노피 조각을 찾아 잠금 장치 불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98년 실용 개발은 완료됩니다. 그 뒤 99년 2월 KTX-1은 공군 운용시험에 합격해 KT-1이란 이름으로 규격화됐는데요. 비행기 고치겠다고 날개까지 자르고 캐노피 조각 찾겠다고 지리산을 이잡듯 뒤졌던 증명이 최초의 국산 항공기 양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KT-1은 그때까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던 공군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개발 당시 KT-1 대신 외국 기체를 들여오려고 했던 공군은 기존에 쓰던 T-37을 모두 KT-1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KT-1이 터보프롭 엔진 항공기라 소음이 적어 심한 소음이라는 T-37의 단점을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료 소모도 적어 IMF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KT-1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인도, 세네갈 등에 수출돼 현재 80여 대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코웃음을 치던 상황에서도 KT-1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뚝심은 KF-21 개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KF-21도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치제 2호기도 무사히 비행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치제기 출고 뒤에도 일부 언론에서 KF-21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개발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니 취재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작성한 것들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요. 9월 모 방송사가 냈던 KF-21 결함설 기사만 봐도 항공기 비행시험에 대한 몰이에서 다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상 4차 비행시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무슨 중대한 결함인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단, 4차 시험 도중에 나온 문제들은 비행시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행시험은 이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데 문제의 기사는 이를 큰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카이 측의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후 9월 28일 CJ1호기는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10일에는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전념해준 기술진들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항공기술의 역사는 한국은 안 된다라는 외국뿐만이 아닌 우리 자신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편견을 깨부순 건 우리 개발진과 연구진들의 끈기와 집념이었는데요. 우리 하늘을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누리고 이정석 이명건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